안녕하세요, 이영재입니다. 장마 기간 그저 움츠려 있던 주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판문점에서 만난 북미 정상. 전 세계 이목을 끌었는데요. 지켜보셨죠, 다들? 예, 어떠셨어요? 저는 마침 그 주말에 강화도를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평화 전망대를 방문을 해서 통일에 대한 생각, 평화에 대한 생각을 마침 하던 차에 그렇게 또 판문점 회동을 보면서 평화의 생각을 하던 네, 네. 그 버스 안에서 이제 기사님이 틀어주셨어요, TV를. 그러니까 그걸 보느라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려야 되는데도 내리지 않고 계속 그거 보면서 같이 박수치고 막 이랬었는데요. 그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그 무게가 아니라 그 잦음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자주 만나다 보면 정말 두터웠던 벽도 언젠가 허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1주년 때 평화가 일상적인 것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회를 밝힌 적이 있는데요. 그 말이 떠올랐어요. 곧 조금 더디더라도 멈추지 않고 이렇게 한 걸음 가다 보면 정말 평화가 일상이 되겠구나라는 기대감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찬 씨. 기본적으로는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트럼프의 또 정치적인 그런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건 아닌지 거기에 좀 너무 거기에 예속되는 느낌 뭐 이런 것도 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연히 제가 SNS를 하다가 제 그 SNS 친구분이 이렇게 공유를 해주신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한번 좀 이렇게 공유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토요일 있었던 제가 세 분의 이제 정상의 모임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그림이 실은 의상도 비슷하고. 예. 이번에 나온 그림이 아니고 사실 1년 전에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제1조선인 학교 학생이 그린 그 그림이었는데 이 그림 제목이 근미래 예상도, 가까운 미래에 그러니까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넥타이 색깔까지 맞췄어요. 이 친구가. 아무튼 뭐 정말 큰 기대가 감도는 순간이었는데요. 이번엔 정말 실제로 평화의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자, 오늘도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소식을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학교 정직원이 아닌 사람들이 총파업에 들어갔수다. 제주도 안내서도 급식 조리사형 돌봄 교사 등 혼 600명 정도가 참여하여신디양 서로 은원들 탐험 일이 잘 못 가정 아이도 어른도 노그럭한 몸으로 학교 갈 수 있어시면 좋구다. 전 국민을 금칠락하게 한 살인 사건을 저질른 고유정이 재판에 넘겨졌수다. 경찰이 이거여 저거여 골아봐도 수사를 졸바로 안 하였젠 헌 논란은 끊이질 않하염신디양. 지금 필요한 건 변명이 아니랑 반성이란 하는 걸 고자도 몰람수강. 제주도가 이돌부터 요든 살 넘은 해녀들 신디 은퇴 수당을 좀 수다. 경원디 그 기준이영 방식이영 말이 한디양. 해녀들의 안정광 복지랜 헌 초담의 뜻을 잊어본 건 아닌지 조드라 점수다. 태양광 발전을 허젠 허는 농지 전용 면적이 하영 늘었수다. 요지금 3년간 전국에서 제주가 제일 크게 늘었던 허염신디양. 왕왕작적한 제주도의 태양광 농사가 떠오르는 건 우상고양. 이달부터 바뀌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1년의 반이 끝나고 반이 시작됐는데 이건 역시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이달부터 해녀분들에게 은퇴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죠. 네. 예. 제주 해녀가 2016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고 2017년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조례도 이제 제주도에서 제정을 했는데 제주도 해녀어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전국 우수 조례의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네, 고령 해녀분들 이제 수당을 지급하거나 신규 해녀로 등록을 할 경우에 정착지원금을 지원해 준 내용이 주로인데 이번에 좀 신설한 조항이 바로 해녀 은퇴 수당 지급입니다.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도내 현직 해녀가 70대 이상이 약 59%를 차지하는데 안타까운 소식들 종종 접하잖아요. 조업 중에 사망하시는 고령 해녀분들 최근에 8년간 약
72명이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70대가 70%, 80대가 15%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주도가 이러하게 이제 무리하게 조업을 하시는 해녀분들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또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은퇴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얼마냐? 예, 월 30만 원 3년 동안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연령이요 80세 이상 고령 해녀분들에만 한정되어 있어요. 참 해녀분들에 대해서 참 어떤 정책이 있으면은 여기에 사실 좀 말을 하기가 좀 약간 좀 주저하게 되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좀 있어요. 왜냐하면 해녀분들 자체가 워낙 살아있는 문화유산이기도 하거니와 제주도가 산업이 기간 산업도 없고 뭐도 없고 할 때 그렇게 자기의 온 몸을 던져가면서 이렇게 자식들을 키워내고 온 섬을 길러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적당한 예우와 어떤 지원 대책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조례에 따라 가지고 2017년 9월부터 이제 70대 해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 원, 80대 이상은 이제 월 20만 원 이렇게 그 해녀 수당이 지급됐는데 아이고 물질하면 수당 준대 해라게 하다 보니까 물질을 하셔서는 안 되는 어떤 건강이라든가 신체적 조건이 안 좋은 분들까지 물질을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상한 부작용. 제도의 취지와는 전혀 이상한 예상치 못한 그런 부작용이 발생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좀 모양새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제주도가 은퇴 수당을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특정한 직업군에 현금으로 이제 수당을 준다는 것은 이게 전례가 없더라고요. 예, 물론 조례라는 근거를 만들기는 했습니다만은 다른 수산직 종사자라든가 어떤 다른 1차 산업에 계신 분들이 좀 본인들도 좀 어떻게 좀 해줘라라고 이렇게 좀 어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이게 행정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뭔가 좀 이상해지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문제 제기에도 동의를 하지만 해남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미 농민 수당을 도입을 한 곳들이 있거든요. 이런 수당 특정 부분에 대한 수당들은 그 산업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니느냐에 대한 평가에 따라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령에 대한 기준점이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해녀에 대한 부분, 농민에 대한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재정립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주 전체적으로 해녀분들이 이렇게 채집할 수 있는 물건도 사라지고 또 이제 물질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된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을 해주는 게 이런 수당의 취지인데 수당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좀 다른 뭐 비현금성 부분으로 좀 확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좀 자립에 포커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현금성 복지가 기본적으로 소득의 재분배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은 중앙에서 담당을 해야 되고 그 지역 현실에 맞는 그런 서비스 복지 부분은 이제 지자체가 담당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할 필요는 있더라고요. 그 농민 수당 문제도 있고 지금 성남시인가 거기는 뭐 독서 수당 이런 것도 있죠. 독서 수당 맞아요. 어르신들 독서를 독서 수당. 몇 권을 읽으면 얼마를 또 지원해 주는 뭐 그런 독서 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좀 끌고 가는 측면이 있어서 그 올해 5월에 그 지자체 협의회에서 복지대 타협 협의회를 구성해서 전국에 산재한 그 현금성 복지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그 이제 운영될 필요가 있는 이제 복지와 그 이제 폐기해야 될 복지를 이렇게 나눠서 다음 민선 이제 가기 전에 그걸 일몰제를 적용해서 폐기를 하고 나머지는 중앙에다가 건의라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해녀 부분은 좀 다른 합리적 차별이라고는 보이긴 보여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 또 보존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실제 건강에 이제 좀 위해가 되는 부분이 좀 명확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합리적 차별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1년에 평균으로 한 8분의 사망자가 나온다고 하니까 전체 산업 규모를 볼 때는 엄청난 사망률이거든요. 예, 꼭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도에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탄소 없는 섬, 즉 친환경 에너지 분야인데요. 실제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보면 집에 태양광 패널이 올려져 있는 걸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저도 집에 실제 설치를 해서 효과도 보고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그런데 고지일 씨, 실제로 그 주택뿐 아니라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도 많이 늘었죠. 우영파세 설명 전문, 연배기 전문. 예,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지난달 23일 이 태양광 시설에 대한 이 현황을 하나 이제 한번 공개를 한 게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농지 전용 면적이 지난 2016년 전국적으로 505헥타르였는데 이게 지난해에 3,675헥타르. 무려 이게 7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예, 이 3년 동안 이제 태양광 사업으로 사라진 농지가 이게 여의도 면적의 한 20배 가량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제주는 어느 정도인가? 네, 2018년 기준으로 모두 118헥타르.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도가 이제 30만 제곱미터, 30헥타르지 않습니까? 마라도의 거의 4배 가량. 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게 작은 면적이 아니죠. 태양광 발전은 좋은데 농사 지을 땅이 그만큼 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너지 전환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했던 상황들이 제주에서 계속 속출을 하고 있어요. 에너지 사용과 생산을 전체적으로 감축하는, 네, 이제 줄여 나가는 정책이 아니라 이런 에너지 생산하는 방법들을 다양화시키는, 또 이게 어떤 재테크의 수단이 되면서 오히려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뭐 농지라든지 산림이라든지 감귤밭이 계속 없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폐해가 좀 속출을 하고 있는데, 설치를 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중간까지만 절차를 밟아놓고 중간에 잠적을 한다든지, 그리고 가축시설 에 설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해요. 그래서 염소나 소들을 몇 마리 가축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패널을 올리는 이런 편법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10개 태양광 발전 시설 중에 한 3개 정도가 이런 방식으로 편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농지가 잡종지로 변하니까 네. 그 이후에 개발 행위를 더 수월하게 하는 측면으로 이용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016년도에 원희룡 도정이 대대적인 홍보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나서가지고 그렇죠. 태양광 발전 농사가 연금격이 예. 되고, 전기농사. 네, 예, 태양광 연금. 네, 연 5,100만 원의 수입으로 예. 노후가 보장된다. 1메가와트 네, 했을 네. 경우에. 그렇게까지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이제 문제점들이 속출하니까 그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 산지 내 개발 행위 허가에 대한 지목 변경을 불허하고, 또 임야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면 20년 후에 다시 나무를 심어야 되게끔 이렇게 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긴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제주도에요. 111곳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중 가동되고 있는 곳은 절반인 55곳밖에 안 되고 35곳은 포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도민들은 행정을 믿고 신뢰하고 간 것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안고 있는 격이죠. 예. 그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서 주위에서 많이 자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계약을 지금 체결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체결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문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계약 내용 중에 일부가 숨어져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발전 수익을 이때 농민들에게 이제 그 하기 전에 먼저 대출금을 먼저 다 변제하고 나서 이제 수익을 준다 이러면 본인은 이제 월 연금처럼 300만 원을 기대하고 있는데 대출금이 아직 변제되지 않았어라는 이유 때문에 이게 지연되는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관리 보수 이런 계약이 또 체결되는데 먼저 이제 발전 수익이 관리 보수 쪽으로 먼저 들어가 버리면 그걸 나머지를 가지고 또 이제 해야 되니까 그쪽에서도 피해가 좀 속출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태양광 관련 상담은 구자은 변호사에 맡기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든 그렇습니다만 에너지 관련 정책은 부작용부터 생각을 하고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한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우영파 뉴스는 고은영 씨가 준비하셨다고 오늘 들었거든요. 어떤 뉴스일까요? 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희 스태프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다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최근에 직장인들 중에
73.3%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갑질이라든지 이렇게 폭언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바가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곧 7월 그렇죠. 15일부터 16일? 네, 16일부터 발효가 될 예정이에요. 고용노동부에서 이게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직장 내에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괴롭힘들을 좀 줄여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에서도 우리가 갑질 교수 부터 갑질 의사, 뭐 푸르넷 공부방 사건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뉴스를 조금 공유를 드리면서 좀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좀 골라봤고요. 제주의 경우에는 그 면세점 내에 있는 매장마다 매니저가 인사권부터 경영에 대한 전권을 쥐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떤 매니저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면세점 생활의 그 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매니저가 만약에 이제 좀 갑질을 한다거나 폭언을 일삼는 사람이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괴로운 직장 생활이 지속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이 되면 만약에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서 가해자를 좀 분리를 시켜 놓는다든지 직장을 뭐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접근 금지. 네, 맞습니다. 접근 금지가 되는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권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좀 하게 되어 있고 과태료도 물게 되어 있는데 취업 규칙에도 좀 적용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주위에는 갑질이 그동안 상당히 만연돼 왔어요. 여기 계신 네 분은 다 이력들이 워낙 또 풍부하시고 다양하셔가지고 경험들이 많으실 테지만 고백을 오늘 좀 받아봐야겠습니다. 나는 생활하면서 회사 생활이건 뭐 이런 갑질을 당해봤다. 혹은 이런 갑질을 해봤다. 갑질을 제가 당한 것보다 제가 한 게 기억이 많아가지고 일단 혹시나 저에게 갑질을 당하셨던 그동안 이제 수많은 해병님들과 이제 후배 기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조직이 그 군대, 그리고 이제 그 언론, 사실 이제 좀 약간 남성 중심의 조직, 그리고 이제 좀 뭔가 강압적이고 좀 도제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좀 그 상하 관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또 거기다 또 이제 성과에 대한 그 어떤 강요가 많다 보니까 이게 좀 사람과 사람이 좀 서로 누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일요일 날 부대에서 당직 사관을 섰는데 사단장님이 이제 그 특정 종교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이제 사단장님이 계시는 곳에 이제 장병들이 좀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보이지 않는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그래서 이제 타 종교로 이제 종교 활동을 가겠다고 하는 한 3분의 1을 떼어가지고 이제 그쪽 종교로 또 이제 언론 쪽에 있을 때는 타사와 이제 취재 경쟁을 하면서 이제 좀 약간 되게 인격적으로 좀 꾸짖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저한테 갑질을 당한 그때 그 해병들이나 후배 기자들은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어요. 결론은 저거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그 어느 직장에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저희 회장님이 전날 술을 많이 마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지하 식당에 가서 라면을 끓인 거를 쟁반에 들고 가져오라 해서 그걸 했었던. 근데 그때는 아까 얘기했던 당연히 해야 되는 시킴도 그랬고 또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들인데 돌이켜 보니 정말 제대로 갑질을 당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지인도 있었고요. 또 제가 아는 그 모부는 인터넷 하청업체에 신입으로 좀 나이가 들어서 신입으로 들어갔는데 이 선임들이 현장 일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어찌 보면 이런 것도 괴롭힘이 하나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게 딱 생각해보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모부장이 점심에 유독 그 한 음식을 좋아해요. 고집하시는구나. 근데 문제는 이제 점심을 우리 같이 먹거든요. 그런데 그 부장이 그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부원들이 거의 매일 그 음식을 먹었거든요. 무슨 고문입니까? 점심시간 귀중한 소중한 시간에 아이고. 뭐 가끔 뭐 다른 거 먹었겠지만 그 부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던 건 생각나네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사실은 관행에서 비롯된 그리고 지나친 처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방지하자라는 취지도 좀 있는데 민주노총에서도 계속 직장 내 뭐 이제 갑질 119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제보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수위가 높은 그런 괴롭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좀 그 노조라든지 혹은 뭐 지금 방지법이 있으니 사용자에게라도 좀 당당하게 좀 얘기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방지법에 한 가지 좀 공백, 좀 비어 있는 부분이 사용자, 그러니까 사장님이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라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본인이 신고를 받죠. 네. 그리고 본인이 조치를 내려야 되는 네. 이런 법에 좀 패착인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지금 조금 개정이 되어야 할 이런 숙제로 지금 남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뭐 사용자뿐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약속문을 만들더라도 좀 아니면 지켰으면 중간 좋겠다. 관리자 한 명을 반드시 지정한다. 그 외에 뭐 이런 책임자, 식으로 네. 한다든가. 좀 우려되는 게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인데 어디까지가 업무 범위를 벗어난 걸까? 예컨대 그 상사가 그 부하 직원에게 어떤 업무를 이제 가르쳐주고 하는 그 과정인데 그게 이제 업무 범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애매모호해질 수는 있고요. 그게 오히려 어떤 서로 소통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걸 좀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경직된 어떤 회사 뭐 사내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어떤 조금 전환기에서 오는 뭐 그런 수도 있지만 좀 이제 왜곡되게 운영이 되면 사실은 좀 사업주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그동안 참 그 무심했다고 할까요? 무감각했다는 거를 요즘 와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많이 바뀌겠죠.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메인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이 맹글어낸 화산섬 제주. 2007년 7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지 올리로 12년이 됐수다. 곱닥한 자연의 가치를 인정받으멍 전 세계 사람들 신디도 귀중한 제주 자연을 솔피곡 지키캔 약속한 건디양. 개난 제주도는 그동안 이 약속을 졸바로 지켜와신가 양. 네, 제주를 찾는 모든 분들 뭐 저마다 방문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 제주를 찾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떠세요? 바다가 좋다고 오는 사람들 꽤 많더라고요. 바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서울에 그때 살 때인데 같이 이제 동료들하고 내려가면은 기본적으로는 그 바다가 좋아서 그때 당시 그 아마 애월 그때 해안도로에 있는 그 바다를 본 적이 있었는데 석양에 그 바라보는 그 바다가 너무 빨갛게 이렇게 물들어가는 그 점점점 물들어가는 그 모습 보고 그 같이 왔던 일행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시작부터 또 이제 가슴 벅차고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동감. 저는 이주를 했잖아요. 처음에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이게 바로 대자연이구나. 변화무쌍한 날씨, 바닷가에서 해무 밀려오는 거, 그리고 오름 갔을 때 안개 껴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도시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그런 대자연의 한가운데 제주가 딱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느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제주하면 그래도 역시 자연 환경이 아닌가 싶어요. 무려 유네스코 3관왕의 제주입니다. 이 말은 세계가 인정할 정도로 제주의 자연이 아름답다는 것을 말하는 걸 텐데 말이죠. 올해가 바로 세계 자연유산 지정 12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상황을 유네스코의 마스코트 같은 이분께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유네스코는 네, 그렇습니다. 그 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 기구라고 네. 해가지고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 출범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같은 이제 유네스코 헌장을 보면은 전쟁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평화의 방어벽을 세워야 할 곳 역시 인간의 마음 속이다. 즉 국가 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좀 더 깊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국제 교류와 어떤 설린, 친선을 위해서 만든 국제기구가 바로 이제 유네스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그 유명한 시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너도 그렇다.
서로가 서로를 한번 들여다보자 해서 했는데 역시 우리나라가 역시 들여다볼 게 참 많은 모양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산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특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2002년 생물권 보전 지역, 그리고 2007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유산 그 자연 부문, 이건 국내에서 유일하고요. 2009년에는 그 칠머리당 영등굿이 인류 무형문화유산, 2010년에는 세계 지질공원, 그리고 2016년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제주 해녀문화까지 해서 아까 제가 말씀 나눴고 5개 카테고리 가운데 기록유산 빼고 제주도는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릴 때 보면 사회 시간에 공부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국보 1호는 남대문이고 어디는 뭐가 국보고 어디는 뭐가 국보했는데 저는 사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왜 제주도는 국보가 없을까? 예, 제주도가 국보니까요.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야, 제주도는 섬 자체가 국보였네. 맞아요. 예. 세계관이죠. 네, 섬 자체가 국보였어요, 이게. 2007년 우리나라 최초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이렇게 딱 들으면 조금 도민들께서는 전체 다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주도 전체 면적이 10%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그리고 성산일출봉, 검은오름 용암동굴계인데요. 이 세계자연유산 등재 기준을 이렇게 보니까 한 10가지 영역으로 좀 나뉘더라고요. 그 중에 7번째, 8번째 해당하는 기준에 우리 제주도가 탁월하다는 겁니다. 하나는 경관적인 가치가 굉장히 탁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질학적 그 가치가 뛰어나다라는 것인데요. 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경사였잖아요. 저는 이렇게 지정이 되면서 우리가 어쨌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제주도 환경 정말 잘 지켜야겠구나라는 도민들의 인식들이 굉장히 확산되었다라는 큰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2007년에 6월 27일이었던가요? 그때 지정이 됐으니까 12년이 지났습니다. 위상이 높아진 만큼 그동안 기대대로였다면 관리도 잘 됐어야 하고요. 또 찾는 분들도 많이 늘었어야 하는데 자연유산 지정 이후에 과연 어떤 것들이 바뀌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화산 지형의 유산이 전체적으로 자연유산에 등재된 게 만약에 26개 곳이다 하면은 그 중에서도 제주가 가장 뛰어나다는 거거든요. 그냥 그 규모도 그렇고 접근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탁월하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그 자연유산을 직접 좀 동기가 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방문했던 내국인이 230만 명, 외국인이 150만 명이거든요. 생산 유발 효과 이런 걸 보면 약 5조가 좀 넘는 부분이고 그게 또 제주만이 아니라 그 국내 다른 데로 파급하는 효과도 좀 있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면은 그런 파급 효과나 이런 거는 인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3관왕이잖아요. 3관왕인데 이제 자연유산 그리고 생물권 보전 지역 이런 부분들은 어떤 보전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그런 왕관들이고 그리고 지질공원 같은 경우에 세계 지질공원에서 좀 선정이 된 이후에는 지질공원은 좀 그 지질학적 그 가치들을 활용하는 방안에 좀 많이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비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거기에 도비가 함께 매칭이 돼서 다양한 관광 상품들을 개발을 하게 돼 있어요. 김영의 그 지질 트레킹 그리고 뭐 수월봉 쪽도 마찬가지고 사계리 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뭐 트레킹 코스 그리고 그 트레킹 코스가 만들어지면서 지역 경제에 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었고 뭐 레시피를 마을에 있는 빵집과 함께 개발한다든지 카페와 함께 개발한다든지 하면서 그런 브랜드를 함께 창출해 나가는 걸 도민들과 함께한 과정들은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조금 무분별한 상품화가 되는데 이 삼관왕이 좀 활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단적인 예로 우리 식당 같은 데 가면 물티슈를 이렇게 깔아주시잖아요. 그 물티슈에 세계 자연유산 삼관왕 그 이렇게 이미지가 딱 이렇게 붙어 있고 그 인증 로고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일회용 물티슈와 세계 자연유산을 보존하는 부분들이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런 상품화에 이렇게 붙는 것인가? 인증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완급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이 역할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우리 대문호입니다. 토지를 쓴 박경리 소설가 박경리 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워크숍 자리에서 했다고 해요.
원금 빼먹을 생각하지 말고 이자 갖고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좀 남기셨는데 제주의 어떤 이런 원형들을 타고 뭐 해치고 이런 것이 뭐 그 회복 불가능할 부분으로 이렇게 원금을 해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이자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이 인증제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우리가 계속 한 발씩 나아가고 개발들을 원금들을 계속 지금 까먹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인증제의 원래 취지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것도 분명히 많았고요. 하지만 반대로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취지와는 좀 다르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기준 중에 하나가 경관적으로 탁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제주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관이 한쪽이 무너지면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하나의 생태. 네, 그렇죠. 근데 2007년도에 이제 지정이 된 이후에 앞서서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로 출범을 하면서 여러 개발 사업들이 줄을 이었죠. 예. 우리가 경관이 뛰어나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개발을 한 거죠. 네, 이 경관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정과는 달라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는 좀 의문인데 중요한 것은 그 잠깐 인증받았다고 해서 박수만 치고 보존이라든가 어떤 아까 얘기했던 무분별하게 쓰여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연결돼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개발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개발을 하더라도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떻게 생태를 보존하고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이라도 빨리 시급하게 좀 고쳐져 나가야 될 것 같고 경관 사유화되는 우리 각종 리조트 개발 사업들 지금도 뭐 지금 이루어질 예정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면서 좀 심사할 때 심사숙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인증제의 취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인증제는 이런 생물권 보전을 통해서 지질공원 보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 충분히 경제적인 가치들을 이 보전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인증제의 취지이고 이게 곧 아까 얘기했던 이자를 갖고 사는 이런 방식들이죠. 근데 이 국제 자유도시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개발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관광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특례 조항이 있는 이런 법 아래에서 지금의 인증제도가 사실은 매칭되지 않는다. 네, 지금의 국제 자유도시는 아까 이제 개발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필요한 개발을 넘어선 개발을 허용을 하는 법제도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과연 우리가 이거를 같이 좀 병행하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행정이 이러한 그 딜레마에 이렇게 빠졌을 때, 어느 한쪽에 지금은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많이 방점을 찍고 도정의 전체적인 키가 이쪽으로 맞춰져 있는데 지금의 인증제도는 그 키에 맞춰져 있는 거에 이제 부속품으로서 사용이 되는 이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역대 도정이 자연과 환경을 이제 그 정책의 전면에 세워 두지 않았습니까? 예. 자, 제가 그래서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제주도의 환경 관련 부서 그러니까 타 시도의 타 광역자치단체의 환경 관련 부서의 이름을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충북이 환경산림국, 충남 기후환경국, 전북 환경복지국, 전남은 이제 국단위 조직이 없어요. 그리고 경북이 환경산림자원국, 경남이 환경산림국인데 제주도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환경 보전국이죠. 예, 어떻게 보면 환경과 관련된 어떤 스탠다드나 업무와 관련된 이게 가장 센 자치단체입니다만은 사실 여러 문제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과 관련한 환경직 공무원이 어떤 우리 제주도가 수행해야 될 어떤 전체적인 환경 업무에 비해서 많지도 않고요. 네.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아쉽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자연유산으로만 가도 한 번 등재가 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2022년에 또 재평가가 있을 예정이던데요. 네. 유네스코는 일단 한 번 지정해서 영원한 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해마다, 그러니까 그 주기마다 그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게끔 예. 되어 있어요. 세계자연유산은 6년마다
그리고 생물권 보전 지역은 10년마다. 그리고 가장 엄격한 게 바로 이 세계지질공원인데요. 여기는 4년마다 이루어집니다. 예. 근데 지금 굉장히 개발이 빠르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 어떤 섬에 그 경관이 뛰어나다라고 하면 투자를 해서라도 그 경관을 사고자 하는 층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행복한 삶의 이 환경을 내것화하는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재평가가 되는 부분들은 분명 좋아 보입니다만은 좀 기간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저는 유네스코에 정말 공식 건의를 하고 싶을 정도로 이게 10년 사이에 망가지면 이미 끝나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은영님 지적대로 개발이 우선이 되어 있고 이것은 부속품처럼 되어버리는 이 인식부터 바꿔야 되겠죠.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개발이라든지 이런 보존의 시간들, 사업이 진행되는 시간들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딱 규정할 수는 없지만 보통 하나의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건 거의 제주가 유일해요. 그래서 아까 기간의 지적을 하셨는데 유네스코가 사실 그 리더십이 유럽에 있고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아주 차근차근 진행이 됩니다. 10년, 20년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은 사실 고려되지 않은 그런 기준 조건이다. 그래서 제주가 조금 좀 마음 아픈 부분으로 좀 특별한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지역의 이런 특성을 좀 반영한 기준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래 챔피언이 되는 것보다 타이틀을 지키는 게 더 힘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방어전이 힘든 거예요, 원래.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유네스코가 이렇게 그 권고한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일단 자연유산 지역을 좀 이렇게 확대하고 학술 조사도 진행하고 뭐 사유지 매입이라든가 동굴 주변의 어떤 관리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제주도가 완전히 손을 놓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 제주도 안에 워낙 다양한 목소리, 우리 안에 워낙 다양한 이해관계와 욕망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지 않은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유네스코에서도 어떤 타이틀에 대해서 어떤 그 주기라든가 기준이 재지정 기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이게 사실 서류 작업만 조금 잘해도 뭔가 아유 잘했네 괜찮아 보이네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좀 뭔가 좀 높은 기준을 뒀으면 하는 게 좀 제 바람입니다. 사실 문화유산은 뭐 건축물이나 기록물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를 계속 좀 읽어올 수 있는 걸로서 좀 가치가 있다. 허물어지고 조금 파손이 되더라도 그건 그 나름의 이야기가 있고 보존을 할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득한 유네스코 3관왕 이거는 생태적인 부분이 무너지면 사실 고유의 그 가치가 상실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도 없을 뿐더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비자림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뭐 한 그 재검증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그 업체가 맨 처음에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했던 그 업체예요. 그러니까 유책 사유가 있는 기업에 또다시 관련된 용역을 준 셈이죠. 적절한 행정 조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또 이렇게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좀 채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제주도가 경사인데요. 생물권 보전 지역이 몇 군데가 아니라 지금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 지정이 됐어요. 확대 지정이 됐는데 생물권 보전 지역을 실현하기 위한 도정의 어떤 이런 그 실현하는 그 실행에 있어서 굉장히 엇박자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다. 지금 세계자연유산 옆에 동물 테마파크가 들어오고 생물권 보전 지역이 전 도로 확대가 됐지만 생물 다양성이 이렇게 많이 확보된 곳에 공사라든지 행정 조처를 어긋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정의 책임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국제자유도시의 출범과 그리고 또 뭐 제2공항의 문제라든가 지금 신항만 뭐 이 얘기들이 제주도정의 책임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쩌면 국가적 차원에서도 제주도를 활용할 생각으로만 했었던 접근이 아니었을까. 네. 그렇게 보면 저는 지금이라도 국가 차원에서 뭐 도정도 당연히
당연히 뭐 애써야겠지만 제주도의 이 세계자연유산과 관련된 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정말 전향적인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개발의 어느 부분에 대한 개발이 되어야 되는가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그러니까 아까 뭐 환경의 그런 사유와 관련된 어떤 개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2공항 같은 문제 아까 얘기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발과 그 부분의 개발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환경 수도라고 얘기할 때는 보전뿐만이 아니라 그 보전을 얼마나 활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느냐를 함께 보는 거다. 보전에 너무 방점을 찍으면 그것도 좀 인프라 면에서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방금 언급이 됐습니다만 제주도는 더 나아가서 세계 환경 수도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것도 2022년이 목표 연도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말은 좀 들어봤는데 목표에 맞게 지금 나가고 있는지가 아직은 그렇게 뭐 명확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에 그 세계 환경 수도 했을 때 제주도가 정말 환경 수도로서 자격이 있다 봤어요. 제주도만큼 탁월한 데가 없다라고 했었고요. 우리가 그 2012년에 그 제주를 환경 수도로 해서 이제 추진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근데 환경 수도는 처음에 들었을 때 그러면 어떤 부분을 갖춰야 될까? 누가 인증을 해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 도시를 제주가 먼저 제안해서 추진해는 왔지만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오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서 좀 환경 수도 하면 좀 씁쓸한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세계 환경 수도라고 인정을 해주는 국가 간의 약속이 필요한 거고 그 국가 간의 약속을 추진하는 중앙 기구가 지금 없다는 이야기죠. 람사르 습지 같은 경우엔 지금 조천읍이 람사르 습지 인증 도시이고 또 남원읍도 지금 추진 준비 중인데요. 이 경우에는 람사르 협약에 인정을 한 람사르 협약에 상호 약속을 하는 전 세계 국가들이 있어요. 그 국가들이 이 도시를 인증합니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유네스코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세계 환경 수도인데 누가 인정한 환경 수도인가? 그러니까 지금 되게 불분명한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8년이 넘게 계속해서 10여억 원의 예산들이 사용이 되면서 추진 사업이 진행이 된 거고 우리가 실체가 없는 인증제를 한번 이미 도에서는 겪었습니다. 네, 아직 제주도청 정문 옆에 붙어져 있어요. 네. 네, 7대 자연경관, 세계 7대 자연경관의 이야기를 우리는 한번 겪었죠. 네, 당시에 사설 그 국제 기업에서 인증을 하는 형태였고 이 인증에 동의하는, 그러니까 약속을 한 국가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7대 자연경관을 제주가 획득했다라고 이제 인증제 홍보를 했었는데 좀 이것과 크게 지금 환경수도 부분이 다르지 않다. 실체가 전혀 없다. 지금이라도 도의회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지적을 해서 예산을 좀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뭐 환경을 최고로 여기는 도민들의 마음은 지금 여러 사례에서 이미 증명이 된 듯해요. 세계 최고의 가치를 지닌 제주의 자연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그럼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을 좀 마칠까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국가별로 이제 그 해당 국민들이 소모하는 어떤 지구적인 자원이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주를 지속 가능하게 가꾸고 앞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특별한 형태의 제주형 스타일의 어떤 인류의 모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자원 소비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 어떤 거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기성세대에 대해서도 재교육을 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도 좀 학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정말 그 적어도 제주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재활용품 문제라든가 자원 소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시도 그리고 다른 국가보다는 좀 뭔가 월등한 뭔가 좀 더 앞서 있는 그런 좀 그런 도민들이 좀 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야 실천을 하겠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 보전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놓치는 부분들은 또 좀 있어요. 최근에 지금 법사위에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걸 보니까 이제 곶자왈 지정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지정이 되면 재산권 행사가 굉장히 제한을 받잖아요.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는 건 보존인데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이제 보존을 해줘야 이게 두 바퀴 같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개발했을 예산 보존하는데 그렇게 이제 고철을 매입하는데 요만큼 쓰지 말고 이만큼 쓰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앞으로 환경이 경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형 환경 일자리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환경 훼손되고 오염된 뒤에 다시 되돌려놓는 막대한 예산 그걸 줄이는 것도 절약하는 것도 어찌 보면 경제적 이익인 거죠. 그 예산이 다른 곳에 정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다고 하면 그것 역시 경제 살리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렸을 때부터의 의무적인 환경 교육 저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에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진흥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5년마다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제대로 못 네, 활용했군요. 그렇죠. 2007년도에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되고 2008년도에 이게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뭐 좀 환경교육 받은 거 기억나는 거 있어?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 뭐 어쩌고저쩌고 들었던 건 같아.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찌 보면은 당연히 응당 제주도가 정말 강조하고 의무적으로 강화했어야 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이제라도 좀 강화시킬 필요 있고 또 실효성 있게 좀 교육의 형태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제주도 의회가 이런 부분 좀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좀 달라지는 기사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례가 제정된 게 2008년이니까 분명히 자연유산은 지정된 후에 앞으로 활용하겠다는 네. 뜻으로 만든 걸 텐데도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제주가 이런 인증제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보전이 아니라 보호하는 약속을 우리가 맺을 단계까지 왔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뭐 한려 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그 해상수도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재 조치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법규를 만들어서 도민들이 개별적으로 노력은 하지만 법규를 통해서 도민들이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이렇게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그 과정에서 인증제를 좀 더 고도화하고 행정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네스코가 공식 패널로 지정할 뻔한 네 분과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영. 우리나라를 좀 되게 시기하는 한 국가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는 아실까요? 네, 일본이죠. 일본의 그 오자와라는 그 정치인이 제주도를 확 사버리자. 그러면 과연 얼마를 줘야 제주도를 살 수 있는가? 35조 원이 나왔답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침 또 2007년에 세계 자연유산이 됐네. 야, 이건 계산이 안 되네. 그래가지고 결국 일본이 못 사는 것으로, 뭐 이렇게 또 문제 안 됐으면 그럼 네. 진짜 살려고 그랬다. 그건 아니고. 부자와 가자와 지난주부터 죄송합니다.